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부 새로운 삶 16 트렌트리지에서 돌아온 후 2, 3년 동안 묵묵히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테스는 사양초 향기에 쌓여 새가 알을 품는 5월 어느 날 두 번째로 길을 떠났다. 그녀는 챙겨놓은 짐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부탁한 다음 전세 마차를 타고 스타워 캐슬이란 작은 마을을 향해 떠났다. 이번 여행은 첫 번째 여행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으며 스타워 캐슬은 목적지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녀를 태운 마차가 마을의 첫 번째 언덕 모퉁이를 돌 때 테스는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고향 마을을 돌아보았다. 비록 자신이 멀리 떠나 동생들이 잠시 섭섭해할지라도 곧 자기를 잊고 예전처럼 명랑하게 뛰어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동생들 곁에 있으면 어쩐지 해를 미칠 것 같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녀는 더욱 집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도 몰랐다. 마차는 스타워 캐슬을 그냥 지나쳐 큰 길 내거리로 향했다.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은 터라 내거리에서 내린 그녀는 역마차를 기다렸다. 조금 지나자 그녀가 가는 곳과 같은 방향의 마차를 모는 농부 한 사람이 나타났다. 테스의 미모에 반해버린 농부는 함께 타고 가자는 친절을 베풀었고 테스는 그가 권하는 대로 마차에 올라탔다. 농부는 웨더베리로 가는 길이어서 테스는 거기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되었다. 긴 시간을 마차로 달려 웨더베리에 도착한 테스는 농부가 가르쳐준 집에 가서 간단한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목장과 웨더베리의 중간에 가로놓인 관목이 무성한 고지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처음 와보는 지방인데도 눈에 보이는 경치가 낯설지가 않았다. 얼마 걷지 않아 고지 왼편으로 검은 물체가 보였다. 테스는 그곳이 바로 조상들이 묻힌 교회가 있는 킹즈비어 근처라고 생각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이제 테스에게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상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자신을 생각하면 오히려 조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란 낡아 빠진 도장과 은수저 뿐이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난 아버지에게서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도 피를 이어받았어. 난 엄마에게 아름다운 용모를 물려받았고 엄만 소젖지 않은 여자였지. 테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높은 언덕에 도착했다. 저 아래로 널따란 목장이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버터와 우유의 맛은 고향 말로트 마을의 것보다 못했으나 생산량은 더 많았고 그곳의 토지는 강줄기가 닿아 있어 비옥하고 푸르렀다. 불행했던 트렌트리지를 제외하고는 테스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가본 곳인 소규모 낙농지인 블랙모어 분지와 이곳은 우선 그 모습부터가 너무나 달랐다. 모든 것이 고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컸다. 울타리에 둘러싸인 땅은 넓이가 10에이커 정도가 아니라 50에이커나 되었고 건물이 덧붙은 농장도 훨씬 넓고 솥대도 한 가족 정도의 수요밖에 안 되던 고향에 비해 여기서는 일족을 이루고 있었다.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여기저기 셀 수 없이 많은 암소떼를 테스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푸른 초원에는 마치 벤 아이스루트나 살러트의 그림 속에 옹기종기 그려져 있는 서민들처럼 암소떼가 마치 얼룩점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었다. 붉은색과 암갈색 암소들의 기름진 빛깔은 저녁 햇빛을 빨아들이는 듯 보였고, 흰 암소들은 빛을 반사하고 있어 언덕 위에 서 있는 테스까지도 그 빛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눈 아래 펼쳐지는 경치는 고향의 경치만큼 아름답지 않았으나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다. 고향 분지와 같은 포근한 대기와 비옥한 토지, 고향의 것처럼 향긋하지는 않지만 맑고 부드러운 공기가 좋았다. 이름난 목장의 풀과 젖소들에게 양분을 대주는 강도, 블랙모어의 시내와는 흐름이 달랐다. 고향의 시냇물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흐르다가 가끔 흐려지곤 했는데 밑바닥이 개흙이라 자칫 잘못하면 빠져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의 강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강처럼 맑고 물줄기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빠르며 자갈이 깔린 얇은 강물은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제잘거렸다. 그리고 저쪽 강변에는 나리꽃이 피어 있는 데 비해 이쪽 강변에는 미나리 아제비가 피어 있었다. 혼탁한 공기를 마시다 맑은 공기를 마셔서인지 아니면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기 때문인지 테스의 기분은 놀랄 만큼 유쾌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 샘솟는 새 희망은 햇빛과 한데 어우러져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그녀의 얼굴을 환한 빛으로 감싸주었다. 산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즐거운 소리가 들렸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듯했다. 요즘 그녀의 얼굴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 기분이 유쾌한지 우울한지에 따라 예뻐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했다. 한 점 티 없이 보일 때도 있고 파르스름하게 비통한 기색을 띠는 날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장밋빛으로 빛나는 날은 창백한 날보다 감정의 기복이 적은 날이었다. 감정이 평온할수록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워졌고 기분이 침울할 때는 창백해졌다. 지금 남쪽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본능적인 충동, 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아내려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그 충동이 마침내 테스를 사로잡았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녀가 언제까지나 비애와 회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감정과 감사의 마음과 희망은 점차 커져갔다. 그녀는 여러 가지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철없던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이면 의례 읽곤 하던 시편이 생각나 읊기 시작했다. 오, 그대 해와 달이여, 그대 별들이여, 그대 땅 위에 푸른 초목들이여, 그대 하늘의 새들이여, 들의 짐승과 가축들이여, 사람의 자식들이여, 그대들 하느님을 축복하라. 하느님을 찬송하라.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라. 테스는 불현듯 노래를 멈추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하느님을 모르겠어. 아마 거의 무의식 중에 노래한 이 시편은 일신교를 배경으로 하여 배물교를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주로 자연의 갖가지 형태와 힘을 배경으로 자라온 여자는 후세 사람들이 배운 체계적인 종교보다는 먼 조상들의 이교적인 공상을 그 영혼 속에 더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테스는 어릴 적부터 불러온 그 옛날의 찬송가 속에서 자기 감정에 가까운 표현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처럼 큰 만족감을 느끼는 그녀의 낙천적인 면은 어쩌면 더베이필드 집안의 기질인지도 몰랐다. 사실 아무에게도 굽히는 일 없이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녀와는 달리 아버지에게는 그런 의욕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자그마한 일에 만족하는 점이라든가 그 옛날 영화를 누렸던 더버빌 집안만이 바랄 수 있는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점에서 보면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또한 체이스 숲에서 있었던 일 이후 한동안 의욕을 상실한 그녀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 정열과 활기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테스의 이런 성격의 특성으로 얼마간 세월이 지난 지금 그녀가 삶에 대한 흥미를 되찾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테스 더베이필드는 삶에 대한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목장을 향해 이그돈의 비탈길을 내려갔다. 이그돈과 블랙모어 그 양쪽 분지의 현저한 차이가 이제 그 마지막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블랙모어 분지는 높은 곳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데 비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그돈 분지는 가운데로 내려가야만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테스가 분지 한복판으로 내려가자 녹색 주단을 깐 듯한 넓은 평원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높은 지대에서 흘러내려와 평탄한 들판에 흙이나 모래를 날라다 이 골짜기를 이루어 놓은 강물은 이제 노쇠하여 지친 듯한 흐름으로 전날 이룩해 놓은 골짜기 한복판을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테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산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나타남으로써 골짜기 가까운 곳에 내려앉은 외가리만이 놀랐을 뿐 주위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갑자기 골짜기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길게 뽑아 되풀이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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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아득하게 메아리 쳤고 가끔 뒤이어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것은 이 마을에 처음 도착한 테스를 반기는 소리는 물론 아니었다. 그 소리는 전과 다름없이 젖소를 물면서 젖을 짜는 시간인 4시 반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가로이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붉은색과 흰색의 소들은 큼직한 젖통을 흔들거리며 뒷마당으로 다투어 들어갔다. 테스도 소떼를 따라 남자들이 들어가면서 열어놓은 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앞마당 울타리에는 이영을 입힌 외양간이 쭉 늘어서 있었고 경사진 지붕에는 새파랗게 이끼가 끼어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무수한 소들이 비벼댔던 기둥들은 반들반들 윤이 났으나 이제는 낡아버려 눈여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기둥들 사이사이마다 젖소가 한 마리씩 메어 있었는데 저물어가는 태양의 광선이 젖소들을 비추어 그 그림자가 안쪽 벽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양은 저녁마다 미천한 소들에게 마치 궁전벽에 비친 궁중미인의 여벌굴처럼 선명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주곤 했다. 이를테면 옛날 대리석 건물의 정면에 올림포스 신들의 모습이나 알렉산데르나 카이사르, 고대 이집트 국왕들의 모습을 그렸던 것처럼 젖소들의 그림자를 부지런히 그려주고 있었다. 외양간 속에 가두어 놓고 젖을 짜는 소는 성질이 사나운 소들이고 성질이 온순한 소들은 마당에서 젖을 짰다. 앞마당에는 이미 온순한 젖소들이 줄을 지어 젖 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최우량종으로 다른 지방에는 거의 없고 이 지방에서도 보기 드문 소들이었다. 또한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 계절에 비옥한 초원에서 자라는 물기 많은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흰 점박이 소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잘 닦여져 뿔 위에 붙어있는 노쇠구슬은 마치 훈장처럼 보였다. 굵은 힘줄이 튀어나온 젖통은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었고, 젖꼭지는 집시들이 쓰는 지랑아리에 달린 꼭지 같았다. 소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젖이 저절로 흘러나와 한두 방울씩 땅으로 떨어졌다. 17. 목장으로 젖소들이 돌아오자 젖짜는 사람들이 기숙사와 낙농장에서 몰려나왔다. 여자들은 남학신을 신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가 아니라 마당에 깔린 짚에 신이 파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세발 의자에 걸터 앉은 여자들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오른쪽 뺨을 젖소 옆구리에 댄 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테스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 일꾼들은 차양이 달린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므로 테스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 중에서 건장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가 걸친 희고 긴 작업복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깔끔해 보였으며 안에 입은 재킷은 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목장의 주인으로 엿새 동안은 이곳에서 젖작이나 버터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는 정장을 입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데 그것이 매우 다른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엿새 동안은 젖자는 뒤, 안식일에는 리처드 크릭시.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서 있는 테스를 보고 그는 그녀에게로 갔다. 젖자는 남자들은 대개 젖을 짤 땐 예민해지곤 했으나 지금은 한창 바쁜 철이라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주인은 테스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더베이필드 가족의 안부를 형식적으로 묻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당신네 마을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곳에 대해선 잘 알지. 그런데 이 부근에서 살다가 죽은 나이 많은 노파가 있었는데 블랙모어 분지에 사는 더베이필드 집안의 내력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었지. 그 집안이 원래 유서 깊은 집안이었다더군. 그들의 조상이 한때는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몰락했고 손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는 요즘 젊은 애들은 알려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그런 얘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소젖을 완전히 짤 줄 아나? 소젖을 다 짜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젖이 점점 안 나오게 된다고. 테스가 자신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 남자는 테스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줄곧 집안에만 있었으므로 안색이 창백했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소? 여기 일은 힘센 사람에겐 괜찮지만 온실에 오이나 갖고 본 사람에겐 힘들다고. 테스는 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주인은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먼 길을 왔으니 차를 마시거나 요기를 해야 하지 않겠소? 뭐요, 아직 괜찮다고? 그럼 좋을 대로 하구려. 내가 만약 그렇게 먼 데서 왔다면 난 목이 말라 마른 나뭇가지처럼 비틀어졌을 거야. 손에 익히도록 먼저 젖을 짜보겠어요. 테스가 목이 말라 우유를 마시자 우유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인 크릭은 깜짝 놀라며 한편으로는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는 테스가 마시고 있는 우유통을 받쳐주면서 냉담하게 말했다. 그걸 마실 수 있다니 됐소. 난 몇 년째 우유를 입에 대지 않았어. 마시기만 하면 납덩이처럼 뱃속에 가라앉을 것 같거든. 저걸 한번 짜봐요. 그놈은 젖짜기가 힘들어. 유난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듯이. 그는 옆에 있는 소를 턱으로 가리켰다. 테스는 모자를 벗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젖소 배 아래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젖을 짜기 시작했다. 이윽고 두 주먹 사이로 우유가 나와서 우유통에 떨어지자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그와 함께 자신감으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비로소 테스는 마음이 편안해져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주위에서 젖을 짜는 남자와 여자들은 작은 무리를 이룰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 남자들은 젖꼭지가 단단한 힘든 젖소, 그리고 여자들은 다루기 쉬운 젖소에 젖을 짜고 있었다. 이곳은 규모가 큰 낙농장이었고 크릭이 기르는 소는 거의 100마리에 가까웠다. 집에 있을 때 그는 젖짜기가 힘든 5~6마리의 젖소의 젖을 혼자 힘으로 짜곤 했다. 그런 소를 임시로 고용한 남자들이나 손가락 힘이 약한 여자에게 맡기면 젖을 완전히 짜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젖을 완전히 짜내지 않으면 젖이 차츰 굳어져 나중에는 아예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테스가 젖을 짜기 시작한 뒤부터 앞마당에서는 얘기소리 한마디 들리지 않았다. 가끔 소에게 몸을 돌리라든지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는 소리 외에는 우유통으로 젖이 흘러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손과 흔들거리는 쇳꼬리뿐이었다. 한동안 사람들은 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젖 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젖이 잘 안 나올까? 이러다가는 한여름이 지나도록 젖을 짜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주인은 젖을 다 짠 소 곁에서 일어나 다음 소에게 옮겨갔다. 조너선 케일이라는 여자가 말했다. 낯선 사람이 있으면 소젖이 안 나온대요. 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어. 그럴 땐 젖이 뿔속으로 올라간대요. 젖을 짜던 한 여자가 말했다. 그러자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생리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듯 잠옷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인 크릭이 말했다. 글쎄, 뿔이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좀... 정말 나도 모르는 일이야. 뿔이 없는 놈도 뿔이 있는 놈과 마찬가지로 젖을 안 내는 놈이 있으니까 말이야. 못 믿을 소리야. 뿔 없는 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어? 조노선, 어떻게 뿔 없는 놈이 뿔 있는 놈보다 1년 동안 젖을 내는 양이 적은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렇겠지. 그건 그렇고 이놈들이 오늘은 젖짜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한두 곡 노래를 불러주어야겠어. 이 근처 낙농장에서는 젖소의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소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주인의 청에 따라 젖짜는 패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래는 젖을 짜기 위한 것이라 흥겨운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젖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구부리고 노래하다가는 숨이 끊어지겠어. 선생님의 하프를 가져오셔야겠어요. 바이올린이면 더 좋고요. 테스는 그 말이 주인에게 한 말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대답 소리가 우리에 있는 젖소 뒤쪽에서 들렸는데 거기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참, 그렇지. 바이올린만큼 효과가 큰 것도 없어. 주인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바이올린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켜자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은 황소 이야기를 했다. 하기야, 암소보다 순놈이 더 노래에 마음이 동하는 모양이지만 적어도 내 경험으로 봐서 말이야. 예전에 저 건너 멜스터크라는 곳에 윌리엄 듀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크게 장사하던 행상인의 집안 사람이었지. 조너선, 잘 듣고 있나? 나는 그 노인과 친동기간처럼 친했지. 그런데 하루는 달빛이 교교한 밤에 어느 혼인집에 불려가 바이올린을 켜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길로 온답시고 거의 40에이커나 되는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는데 때마침 풀을 뜯고 있던 황소 한 마리가 윌리엄을 보더니만 뿔을 땅바닥으로 수그리고 계속 쫓아오더란 말이지. 윌리엄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 그날은 술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혼인 잔치인데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비해서 말일세. 아무래도 울타리까지 달려가 뛰어넘기는 힘들더란 말이야. 그래 마지막 수를 써보려고 그냥 달리면서 바이올린을 꺼내 황소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무곡 한 곡조를 켜면서 슬그머니 구석진대로 뒷걸음질을 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황소란 놈이 얌전히 잠자코 서서 바이올린 켜는 윌리엄을 빤히 쳐다보더니 온 얼굴에 미소를 짓더라나. 그러다가 윌리엄이 바이올린을 멈추고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기가 무섭게 황소란 놈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는 윌리엄의 바지 밑으로 뿔을 겨누고 달려들더래. 그래 윌리엄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억지로 다시 바이올린을 켤 수밖에 없었지.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그 길로 사람 그림자 하나 나타날 리 없겠고 게다가 배는 고프고 지쳤지만 어쩔 도리가 없단 말이야. 그럭저럭 새벽 4시까지 내쳐 켜 나가다가 이젠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잣말을 했대. 나하고 저승 사이에는 이 마지막 한 곡조가 남았을 뿐이구나. 하느님, 절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깊어서 소가 꿇어앉아 있는 걸 본 것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대. 그래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니었지만 그놈의 황소를 골려줄 양으로 크리스마스 축가를 부를 때처럼 강탄성가를 켜기 시작했더니 글쎄 말이야,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줄만 알고 황소란 놈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래. 이 뿔난 황소가 무릎을 꿇기가 무섭게 윌리엄은 돌아서서 기도하는 황소가 다시 일어나서 쫓아오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서 울타리를 무사히 뛰어넘었다는 얘길세. 윌리엄은 늘 이런 말을 했었어. 여태까지 바보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그놈의 황소가 믿음이 깊은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닌데 소가 넘어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놈의 낯짝처럼 바보 같은 꼴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 윌리엄 듀이, 그게 바로 그 노인의 이름이었어. 지금 당장이라도 멜스터크 교회당 묘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한치도 안 틀리게 정확히 될 수 있지. 바로 2번째 수송나무와 북쪽 골마루 중간에 있다네. 참으로 기이한 얘기군요. 신앙이 깊었던 중세기의 얘기 같네요. 아무튼 그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 양반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그 얘기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갈색 소디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 테스의 관심은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로 쏠렸다. 그는 다갈색 암소의 옆구리에 꼼짝 않고 붙어 앉아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주인까지도 그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3마리의 젖을 짤 동안 다갈색 소 곁에 눌러 앉아서 무엇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는데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천천히 하십시오, 선생님. 젖 짜는 건 요령으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놈만은 그럭저럭 다 짰는데 손가락이 약간 아프군요. 남자는 그제야 일어나 기지개를 켰고 테스는 그때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자는 젖을 짤 때 흔히 입는 흰 작업복을 입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옷차림은 이고장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선 어딘지 교양 있고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침울한 남들과는 다른 인상이 풍겼다. 테스는 그를 전에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생각이 들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그가 말로트 마을의 무도회 때 끼어들었던 나그네였다는 사실이 문득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그는 불쑥 무도회에 뛰어들어 다른 처녀와 춤을 추다가 무심히 자기를 지나쳐 함께 온 일행과 가버렸던 것이다. 트렌트리지에서의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무도회 때의 일이 생각나자 테스의 마음은 다시 어두워졌다. 혹시 그 남자가 자기를 알아보고 그 사건까지도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다행히 남자는 테스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무도회 날의 만남 이후 표정이 풍부했던 그의 얼굴은 전보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콧수염과 턱수염이 멋있게 자라 있었다. 턱수염 맨 끝은 연한 밀집 빛깔이었으나 끝으로 가면서 점차 갈색으로 짙어졌다. 그는 리넨 턱바지 밑에 까만 비로드 상의와 코르덴 바지 그리고 간발, 풀먹인 하얀 셔츠 등을 차려입고 있었다. 젖잘 때 입는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괴팍한 지주 같기도 했고 점잖은 농부 같기도 했다. 테스는 그가 젖을 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므로 낙농일에 서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저쪽에 있는 여러 명의 젖 짜는 여자들은 새로운 테스를 보고 참 예쁘지라면서 저희들끼리 소곤거렸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부러운 듯 말한 아가씨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으나 어쨌든 남의 시선을 끄는 테스의 매력은 예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젖 짜는 일이 끝나자 모두 크릭 부인이 있는 집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거만한 성격의 부인은 젖을 짜러 나가지도 않고 젖 짜는 여자들과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싫어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 젖 짜는 여자들이 얇은 옷을 입었으나 부인은 두꺼운 옷을 입고 우유통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있었다. 테스는 이 목장에서 먹고 자는 사람은 자기 말고는 겨우 2서너 명의 처녀들 뿐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다른 일꾼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예전에 무도회에서 보았던 그 점잖은 남자도 저녁 식사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테스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짐 정리를 하느라고 바빠 그에 대해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침실은 넓은 우유창고 위층에 있는 큰 방이었다. 낙농장 안에 머무르는 다른 세 처녀의 침대도 한 방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생기발랄한 젊은 처녀들이었고 그중 하나만 빼고는 모두 테스보다 나이가 많았다. 잠자리에 눕자마자 지칠 대로 지친 테스는 몹시 졸렸다. 그러나 테스만큼 피곤하지 않은 옆자리 처녀는 테스에게 낙농장의 사정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싶어 했다. 어둠과 뒤섞인 그 처녀의 속삭임은 몽롱해진 테스의 귀에 마치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꿈결 같은 환상처럼 느껴졌다. 젖자는 일도 배우고 하프도 탈 줄 아는 에인절 클레어 씨 말이야. 그 남자는 목사 아들인데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혼자서 사색에 잠길 뿐 여자들한테는 한눈을 팔지 않거든. 다른 고장에서는 양치는 일을 배웠고 지금은 주인 어른의 제자가 되어 농사 짓는 일을 배우고 있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아버지는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에민스터 지방의 목사님이시래. 클레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녀의 친구가 잠이 들려다 말고 깨어나서 끼어들었다. 나도 그분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지? 응, 그분은 웨섹스 일대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래. 여기서 일하는 클레어 씨만 빼고는 그분 자제들도 모두 목사가 되었대. 테스는 왜 클레어 씨가 다른 형제들처럼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을 기운도 없이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옆방에서 치즈 냄새가 풍겨왔고 아래층 제수기에서 규칙적으로 우유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옆자리의 친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